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병실 복도의 형광등이 새벽 2시를 밝히고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침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태수, 68, 전직 목수,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하루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산소호흡기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고 그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뺨은 한때 통나무를 들어 올리던 그 힘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췌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이지 않은 신호음을 내며 깜빡이고 그 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기묘하게 엇박자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커피 자판기 앞으로 걸어가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뽑아 들었지만 입에 대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만 있었다. 그저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호스피스 병동의 복도는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견디는 곳. 나는 이곳에 온 지 사흘째였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우진 씨, 아직도 안 주무세요? 뒤돌아보니 최 간호사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계셨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이 병동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수간호사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러시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최 간호사님은 내 옆 의자에 앉으시며 아버지의 병실 쪽을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에는 이런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보았을 법한 담담함과 동시에 매번 새롭게 아파하는 듯한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버님, 목 쑤셨다고 들었어요. 네. 평생 나무만 만지셨죠.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최 간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을 이었다. 손 보셨어요? 아버님 손. 굳은 살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거친 손으로 이불 귀퉁이를 정리하시는 걸 보면 정말 섬세하세요. 목수의 손이구나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 그 손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가.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에 오신 아버지의 손톱 밑에 박힌 나무가루와 거친 굳은 살이 부끄러워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에 들어간 뒤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그냥 자영업이요라고 얼버무렸던 순간들.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가 내 결혼식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셨을 때 나는 화장실로 아버지를 끌고 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런 옷을 입고 오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고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우진 씨, 아버님이 우진 씨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최 간호사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랑스럽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닐 겁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우진 씨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말은 안 하셔도 그 눈빛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최 간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 꼭 하세요.
그분이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병실 안에 아버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다. 나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아버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다. 산소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다. 최 간호사님 말씀대로 그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다. 손가락마다 깊게 파인 주름과 손톱 주변의 거친 피부. 그 손이 평생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 그 손의 온기를 나는 왜 이제야 떠올리는 걸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미안함과 후회가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아버지 손을 잡는 걸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거친 손이 만들어낸 것들을 나는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을까? 그 손이 지은 집에서 나는 태어났고, 자랐고, 웃었고, 울었는데, 그 손이 번 돈으로 나는 대학을 나왔고, 건축을 배웠고,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병실 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아버지가 눈을 뜨신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드릴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병실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기실 마지막 메시지가 이 모든 후회와 단절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오전 11시 아버지의 심전도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나는 간호사의 급한 호출에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아버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최 간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산소호흡기의 안개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모니터의 신호음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아버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놓을 수가 없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존경한다는 말. 하지만 내 입술은 떨리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아버지의 눈이 열렸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 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셨다.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우진이에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내 얼굴을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묘한 간절함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오른팔이 움직였다.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튜브가 흔들렸고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공중을 더듬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다.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떨리는 손가락을 벽 쪽으로 뻗었다. 침대 옆 흰색 벽.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벽에 닿았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무언가를 긁기 시작했다. 마른 손가락이 벽면을 긁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삐걱, 삐걱, 삐걱. 아버님, 힘드시겠어요. 그만 쉬세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새겨야 한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끝을 따라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희미한 선들이 모양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곡선이 그려졌다. 아버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 궤적은 분명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8.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숫자. 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벽을 긁었다. 2. 세 개의 숫자. 28이.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아버지의 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길고 평탄한 소리로 변했다. 비. 그 단조로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의사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 4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손은 내 손 안에서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의료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최 간호사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벽에 새겨진 세 개의 숫자만이 내 눈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28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메시지. 그것은 유언장도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그저 세 자리 숫자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그 숫자를 생각했다. 28이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번호일까? 은행 계좌? 금고?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일까?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큰 재산이 있을 리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는 나 혼자 남았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모르겠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사진 속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계셨다. 아버지, 도대체 이파리가 뭡니까? 나는 영정사진을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제단 앞에 놓인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하얀 국화, 죽음을 상징하는 꽃. 그 꽃들 사이로 향 냄새가 올라오고 나는 그 냄새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혹시 치매 증상이었을까? 의사 선생님은 폐암이 뇌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무작위한 숫자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눈빛이, 그 간절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분명 아버지는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진아.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고모부였다. 고모부는 피곤한 얼굴로 내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힘들지? 형부는 좋은 분이셨어. 비록 말은 없으셨지만. 네, 고모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고모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혹시 형부가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없니? 재산 정리 같은 것도 해야 할 텐데. 재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뭐가 있겠는가. 낡은 집 한 채와 녹슨 공구들, 그리고 벽에 새긴 세 자리 숫자. 하지만 나는 고모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으실 겁니다. 고모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빈소의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유품. 아직 정리하지 않은 아버지의 물건들이 집에 남아 있었다. 혹시 거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 1시였지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11월의 겨울 공기는 날카로웠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 속 차키를 꺼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282. 도대체 뭐야 이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숫자가 우연이든 의도된 것이든 나는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차를 몰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10년 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내 손은 자동으로 핸들을 돌렸고 내 발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된 이 동네는 10년 전 내가 떠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새벽 2시 골목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낡은 담벼락과 녹슨 대문들이 보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익숙한 대문 앞에 섰다.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문패, 정태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병원에서 받은 아버지의 유품 봉투 속에 들어있던 열쇠였다.
손에 쥔 열쇠는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을 열자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무와 먼지,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 냄새.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자 10년 전 내가 떠날 때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졌다. 낡은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복도 끝에 보이는 아버지의 방.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시간이 정지된 공간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아버지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그리고 창문 옆에 놓인 낡은 나무 책상.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돋보기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옷장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작업복들이 걸려 있었다. 낡고 기워진 옷들. 몫으로 일하시던 시절 입으셨던 옷들이었다. 나는 그 옷들을 만져보았다. 거친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옷에서는 여전히 톱밥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옷장 아래쪽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씩 꺼내 열어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영수증들, 세금 고지서, 병원 진료 기록지,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이파리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상자였는데 표면에는 긁힌 자국과 물에 젖었던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다. 나는 그 상자를 끌어내 방 한가운데 놓았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나는 기침을 하며 손으로 먼지를 쓸어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가득했다. 녹슨 대패, 낡은 톱, 못들이 든 깡통, 그리고 곳곳에 페인트가 묻은 붓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셨던 공구 상자였다. 나는 천천히 공구들을 하나씩 꺼냈다. 대패를 들어보니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었다. 나는 그 대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았다. 톱도 망치도 끌도 모두 같았다.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고 동시에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도 보였다. 상자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더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바닥에서 낡은 줄자 하나를 발견했다. 노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금속 테이프가 감겨 있는 아주 오래된 줄자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업장. 나는 이 줄자를 가지고 놀았다. 테이프를 쭉 뽑았다가 버튼을 누르면 찰컥하고 감기는 소리가 신기해서 계속 반복해서 놀았던 기억이 났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웃으셨다. 우진아, 그거 부서지면 아빠 일 못해.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다. 그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줄자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숫자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1, 2, 3, 282. 나는 숨을 멈췄다. 282cm. 혹시 이것일까? 아버지가 남긴 숫자가 이 줄자의 어떤 길이를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282cm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줄자를 손에 쥔 채 다시 공구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자 구석,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뒤로 작은 한옥 한 채가 보였다. 나는 그 한옥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집이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집. 사진 속 한옥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단정했다. 기와는 새 것이었고 나무 기둥은 윤이 났으며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이었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나는 천천히 그 글을 읽었다. 이 집은 팔고 이사 가지 마라. 1987년 봄. 태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이 흔들렸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다. 이 집은 팔고 이사 가지 마라. 그리고 각 단어 옆에 적힌 숫자 282.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282. 이 집 팔지 마라. 아버지가 벽에 새긴 그 숫자는 비밀번호도 재산의 위치도 치매 증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그 미소는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 아버지는 이 집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다. 몫으로서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 가족을 위해 손수 지은 보금자리.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벽, 기울어진 기둥, 금이 간 마루. 재개발 논의가 나올 만큼 오래되고 허름한 이 집을.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이 벽 하나하나에, 이 기둥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땀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삶이 이 집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였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아버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10년 동안 이 집을 부끄러워했다. 낡고 초라한 이 집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창피해서 주소를 말하기조차 꺼렸던 이 집을. 하지만 아버지는 이 집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몫으로서의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헌신, 그 모든 것이 담긴 이 집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이 집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팔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 뿌리를 기억하라고. 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제는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다. 새벽 4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꼭 쥔 채 아버지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공구 상자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녹슨 줄자는 내 옆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아버지의 미소가 담긴 그 사진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사진 속에서 꽃이 피어 있던 그 마당. 지금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사진과 똑같았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버지가 심었을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이 집을 지킬게요, 아버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았다. 이파리, 이 집 팔지 마라. 내 뿌리를 잊지 마라.
굳건하게 살아라.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공구 상자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아버지의 공구를 들여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아버지의 삶이었고 철학이었고 사랑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해야겠어. 아버지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장례식장의 빈소도 철거되었으며 아버지의 흔적은 병원 사망 진단서와 화장터의 재로만 남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회사에는 휴가를 냈다. 프로젝트는 후배에게 맡겼다. 지금 내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잡초를 뽑고 녹슨 대문에 기름칠을 했으며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바꿨다. 건축 설계사로서 10수년간 도면만 그렸던 내가 생전 처음으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았다. 서툴렀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손가락을 찢기도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공구 상자에서 꺼낸 아버지의 연장들은 내 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녹슨 대패로 낡은 문턱을 다듬었고 무딘 톱으로 마당에 고목가지를 쳤으며 굳은 붓으로 벽에 페인트 칠을 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기둥을 세울 때, 이 기와를 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그 환한 표정, 30대 초반의 젊은 목수가 자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집 앞에서 짓던 그 자랑스러운 미소.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집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품이었고 꿈이었으며 존재의 증명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루에 앉아 낡은 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둥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탱해온 기둥. 금이 가고 벌레 먹은 자국이 있었지만 여전히 굳건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기둥을 만졌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 집처럼 굳건하게 살라는 말씀이었구나.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82. 이 집 팔지 마라. 그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뿌리를 기억하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집처럼 흔들리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다. 뒷면의 글씨. 이 집은 889, 이사 가지 마라. 1987년 봄. 태수. 1987년. 내가 태어난 해였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 집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글을 쓰셨다. 마치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메시지처럼.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왜 이 글을 사진 뒷면에 남기셨을까? 왜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힘들게 벽에 숫자를 새기셨을까?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 낡은 옷장,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달력은 2025년 11월에서 멈춰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넘기신 날짜. 나는 달력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였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1986년, 1987년. 집을 짓던 시절의 기록들이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거칠었지만 내용은 세세했다. 기둥을 세운 날, 지붕을 올린 날, 마루를 깐 날.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7년 4월 15일자 일기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집이 완성되었다. 3년이 걸렸다. 퇴근 후와 주말마다 조금씩 지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집은 내 첫 작품이다. 몫으로서 내가 만든 첫 번째 집.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집에서 아들이 자랄 것이다. 아들이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이 집처럼 튼튼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 이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이 집을 지으셨다. 나를 위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3년 동안 손수 지으신 것이다. 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1990년, 1995년, 2000년. 내가 자라는 동안의 기록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점점 일기의 내용이 달라졌다. 2005년 8월 3일. 우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건축학과. 자랑스럽다. 하지만 요즘 우진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 직업이 부끄러운 걸까? 2010년 6월 20일. 우진이 결혼식. 작업복밖에 없어서 그것을 입고 갔다. 우진이가 화를 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목수다. 이것이 내 삶이다. 2015년 3월 12일. 우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제 10년째다. 보고 싶다. 하지만 연락하지 못하겠다. 내가 우진이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나는 수첩을 닫았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그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만 쓰셨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고층 빌딩을 설계하고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아버지의 물건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마당이 보였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한 마당.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꽃을 심은 마당. 사진 속 그 마당을 복원하려 애쓴 내 노력의 흔적들이 보였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나는 수첩을 펼쳐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를 찾았다. 2025년 11월 25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일기였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한다. 우진이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니다. 우진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이 집을 우진이가 어떻게 할지. 이 집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우진이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우진아, 이 집을 팔지 마라. 이 집은 내 뿌리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나는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 집을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이 집을 재개발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버지의 정신을 담아 복원할 것이다. 건축 설계사로서의 내 지식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수의 피를 이 집에 쏟아부을 것이다. 나는 공구 상자로 걸어가 아버지의 대패를 집어들었다. 손잡이는 여전히 반질반질했다. 나는 그것을 꼭 쥐었다. 아버지의 손때가 내 손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파리, 이 집 팔지 마라. 내 뿌리를 잊지 마라. 이 집처럼 굳건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벽에 새긴 그 숫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언이었고 가르침이었으며 사랑의 증표였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걱정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려 하셨다. 나는 사진과 수첩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공구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무너진 담벼락을 고쳐야 했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수리해야 했으며 비가 새는 지붕을 손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낡고 기울어진 한옥. 하지만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다.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집, 아버지의 사랑이 스민 집, 그리고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집.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번째 대패질을 시작했다. 서툴렀다. 나무가 고르게 깎이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서툴렀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도 그럴 것이다. 대패가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아버지가 평생 들으셨던 소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는 나의 소리가 되었다. 나는 계속 대패질을 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 밤이 깊어갔다. 마당에는 대패 부스러기가 쌓였다. 나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도 저 별들을 보고 계실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을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를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평생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삶의 뿌리였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이 집에 있었다. 3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이 집에서 살며 조금씩 집을 복원해 나갔다. 회사는 사직했다.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미쳤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대패질은 나무를 망쳤고 톱질은 삐뚤어졌으며 못질은 손가락을 찧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옆에 두고 수첩에 적힌 기록들을 참고하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인터넷에서 목공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고 근처 철물점 주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손은 거칠어졌다. 굳은 살이 생겼고 손톱 밑에는 나무가루가 끼었으며 곳곳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뿌듯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손이 조금씩 아버지의 손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 그 거친 손. 내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그 손. 2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최 간호사님이었다. 그분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우진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최 선생님.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나는 손에 먼지를 털며 일어났다. 최 간호사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감탄하셨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이 집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으로요. 최 간호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진 씨가 이 집을 지키는 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최 간호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사실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제게 맡기신 거예요. 우진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우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최 간호사님을 바라보았다. 이게 언제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의식이 또렷하신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게 이걸 주시면서 자기가 떠나고 나면 우진 씨가 찾아올 텐데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올 것을, 그리고 이 집을 지킬 것을. 최 간호사님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조용히 떠나셨다. 나는 마루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거칠지만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읽기 시작했다. 우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아빠는 평생 나무만 만지며 살았다. 글도 서툴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다. 괜찮다. 아빠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그저 목수였고 너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우진아, 한 가지만 기억해줘. 아빠가 지은 이 집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큰 빌딩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282. 이 집 팔지 마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집은 내 뿌리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집처럼 굳건하게 살아라.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비에 젖어도 썩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항상 그랬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건물을 설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했을 때 모두 자랑스러웠다. 비록 아빠가 옆에 없었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응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가 평생 하지 못한 말. 우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그 서툰 글씨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마당에 내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계속 아버지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이 편지와 이 집과 이 공구들만이 남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이 집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집처럼 굳건하게 살 것이다. 나는 다시 공구를 집어들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무너진 담벼락, 삐걱거리는 문, 금이 간 기둥. 하나씩 고쳐나갈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셨던 것처럼 3월이 되었다.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나는 마당 한쪽에 매화나무를 심었다. 사진 속 마당에 있던 그 나무. 아버지가 심으셨을 그 나무를 복원한 것이었다. 작은 묘목이었지만 언젠가 크게 자라 이 집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가 이 집을 지키셨던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나는 대문을 고치고 있었다. 녹슨 경첩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작업이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다. 혹시 태수 씨 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 동네에서 태수 씨랑 같이 목수 일했던 사람이요. 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도 못 갔는데 미안하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집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다. 이 집이 이렇게 좋아졌네. 태수 씨가 처음 지었을 때가 생각나는군. 그때 태수 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퇴근하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와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더군. 나는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태수 씨는 좋은 목수였어. 그리고 좋은 아버지였지. 아들 자랑 정말 많이 했어. 우진이가 건축가가 되었다고, 큰 건물 설계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던지. 자네는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할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시고는 천천히 떠나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나를 자랑하고 계셨다. 나는 다시 대문을 향했다. 페인트 칠을 마무리했다. 초록색 페인트, 사진 속 대문과 똑같은 색이었다.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 나는 뒤로 물러서서 집 전체를 바라보았다. 3개월 동안의 노력이 눈에 보였다. 깨끗해진 기와 새로 칠한 벽, 다듬어진 기둥, 정돈된 마당.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낡았고 여전히 작았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달라 보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집, 아버지의 정성이 스민 집, 그리고 이제 내가 지킬 집. 나는 호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가 이 집 앞에서 웃고 계신 그 사진. 나는 같은 위치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진 속 풍경과 지금 내 눈앞의 풍경이 겹쳐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이 집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봄의 향기가 코끝에 스쳤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나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 집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포기하지 않는 끈기,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들어가 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새기신 그 숫자, 282. 나는 그 옆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를 넣은 액자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명판을 달았다. 정태수 목수 작품 1987년 완성 2026년 복원 정우진. 명판의 글씨는 서툴렀다. 하지만 정성스러웠다. 나는 그것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목수와 건축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한 두 사람. 저녁이 되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정리했다. 대패, 톱, 망치, 끌 모두 깨끗하게 닦아 제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새로 산 공구들을 놓았다. 아버지의 것과 나의 것이 나란히 있었다. 나는 줄자를 꺼내 펼쳤다. 282cm. 나는 그 길이를 방 한쪽에 표시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썼다. 이 집 팔지 마라. 내 뿌리를 잊지 마라. 굳건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유언. 나의 다짐. 밤이 깊어갔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매화 향기가 은은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집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사람됨, 그 모든 것을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별은 깜빡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화해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공구 상자 옆에 누웠다. 아버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로서. 282. 이 집 팔지 마라. 내 뿌리를 잊지 마라. 굳건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나침반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평생.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우진 가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